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강의를 맡은 오종훈입니다. 이틀 전 3월 학력평가를 실시했죠. 자, 모두들 잘 보셨는지요? 고3 생활의 첫 시작을 알리는 3월 학력평가는 앞으로의 학습과 입시 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한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16 수능 학습 및 입시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 시험에 좋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3월 학력평가를 자세하게 잘 분석해서 앞으로 수험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학습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 강의를 같이 하면서 성공적인 대입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3월 학력평가 분석 및 2016 수능 대비 지금 시작합니다. 네, 3월 12일 수요일 날 전국 고등학교 1, 2, 3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전국 연합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고3은 이제 2016 수능을 대비하는 시험을 실시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3 학생들은 2016 수능 대비를 하는 첫 시험이었는데 이와 비교해서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연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고교 기준으로 이번 첫 모의고사 모의 학력평가는 고3 경우는 2016 수능을 대비하는 시험으로 치렀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준별 국어, 수학은 수준별 수능이죠. 그리고 영어는 통합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탐구 영역은 고1, 2와 다르게 사회탐구는 10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했고요. 과학탐구는 8과목 중 2과목을 응시하는데 이번 3월 학력평가는 진도관계상 과탐 1이죠. 4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했습니다. 2017 수능을 준비하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요. 수학은 고3과 다릅니다. 수학은 가형, 나형으로 실시되고요. 가형이 주로 이과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란다면 나형은 이제 문과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고3과는 다르게 국어가 통합형으로 실시되죠. 그래서 국어와 영어가 통합형으로 실시된다는 점이 이전 고3 학년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탐구 영역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여러 번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한국사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필수로 응시가 되고요. 사회탐구는 전년도와 다르게 9과목 중 최대 2과목, 과학탐구는 8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을 또 살펴볼까요? 고등학교는 2018이죠. 2018 수능을 준비하는데요. 국어, 영어는 이제 국어 수학이죠. 국어 수학은 지난 2017 수능과 마찬가지로 상대평가로 실시가 되는데요. 영어만 또 절대평가로 실시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또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탐구 영역은 2017 수능과 유사하게 한국사는 필수로 사탐과 과탐은 최대 2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번 이제 첫 3월 학력평가에서는 이러한 세 개 학년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고3은 2016 수능을 대비하는 식으로 치렀고요. 고2는 2017 수능을 대비하는 식으로 치르면서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응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원래 2018 수능을 준비하는데 다만 이제 진도관계상 그죠?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진입해서 치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중3 과정을 대상으로 전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는 단일 유형으로 또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도 단일 유형으로 3월 학력평가가 실시됐다는 점도 유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3월 학력평가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학력평가가 가진 첫 번째 의미는 자, 고1 학생들은 처음으로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번째 전국 단위로 실시한 시험이죠. 이와 비교해서 고2, 고3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치르는 이제 시험이 되는데요. 특히 고3 경우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2016 수능을 대비해서 지난 고2 겨울방학 때 많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 단위에 걸쳐서 치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시험 경우는 이미 아시다시피 고3 재학생들만 치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 가면은 현재 나왔던 실력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전의 통계를 보다 보면 약 100명 중 70명 정도, 10명 중 7명 꼴로 수능 등급이 약 0.5등급 정도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3 재학생뿐만 아니라 실제 수능에서는 재수생도 추가해서 치르는 시험이 되다 보면 약간의 등급 하락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모의고사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3 학생들한테는 첫 번째 치르는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즘에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수시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래는 6월 모의평가, 특히 평가원이 치르는 6월 모의평가 가지고 판단해야겠지만 그러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죠.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학력평가 결과를 보고서 1차적으로 수시 지원 여부에 대한 지원설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실제 6월 모의평가 보고서 최종의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시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늠자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 3월 학력평가는 평가원이 주관한 시험이 아니라 교육청 주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예상된 2016 수능과 출제되는 경향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3월 학력평가는 수학 경우에는 또 진도가 또 앞범위에 나와 있죠.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학력평가 결과를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고요. 다만 참고 정도로 내가 어느 정도의 학습 범위가 부족하고 또 보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 경향이 또 2016 수능과 완전하게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험 결과를 너무 절대시해서 보시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전국 단위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학습 단원은 또 어느 것인지를 주로 평가하는 것이 이번 시험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럼 학생이 실제적으로 봤던 시험 결과를 가지고 국어, 수학 주요 영역이죠. 영어 영역에 대한 가채점 결과. 주로 가채점 결과를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군데 입시 기관이라든지 EBS I 사이트를 통해서 1등급 점수는 얼마다라는 것을 이미 보셨을 텐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화면은 이제 고3 학력평가 국어 영역에 대한 가채점 결과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국어 A 영역은 우리가 1등급 구분 점수죠. 커트라인 점수를 95점 정도 예상하고요. 국어 B 영역도 역시 95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정도 예상하는 기준은 뭐냐면 95점 이상 정도가 다 1등급 나올 수 있다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채점 결과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보다 1점 못 미쳐서든지 또 1점 높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어 A형은 1등급 커트라인이 95점 원점수로 예상되고요. 2등급 89점, 3등급 83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국어 B형도 역시 1등급은 95점, 2등급은 91점, 3등급은 83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첫 치러지는 학력평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교육청 주관으로 치르는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청 주관 시험이라 할지라도 작년도 수능 결과를 가지고서 출제를 이렇게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출제 유세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국어 영역을 치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화법에서 부족했는지 아니면 문법에서 부족했는지 아니면 독해 부분에서 문학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는 비문학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국어 영역을 치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요. 학생들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국어 영역의 등급 널뛰기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죠? 어느 학생은 이번에 1등급을 받더라도 또 어느 또 달에 가서는 또 2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번 경우에 3등급을 받은 학생이 또 실제 수능 가서는 1등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국어 영역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등급의 널뛰기가 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시원한 편인데 일단 자기가 어느 부분을 잘하고 또 못하는 부분, 특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 나간다면 안정적으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영역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이제 골치 아파하고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이번 수학 영역에서 수학 A형
주로 인문계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인데요. 1등급 구분 점수는 85점, 2등급은 72점, 3등급은 56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과 학생들이 치르는 수학 B형은요. 1등급 92점, 2등급 81점, 3등급 69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수학 영역에서는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학 영역은 3월 학력평가 치를 때요. 일단은 실제 수능과 다르고요. 그리고 6월 모의평가가 다른 점이 일단 뭡니까? 진도입니다. 진도. 출제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 범위는 출제 범위가 거의 원래 전체에 들어가는 범위로 보면 절반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점수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과 수험생들 있죠? 이과 수험생들은 몇 과목을 실제 수능에 치릅니까? 자그마치 4과목입니다. 그죠? 수학 1, 수학 2, 그다음에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4과목을 치르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 나왔던 과목이 2과목 정도에 불과하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과목이 출제 범위가 늘어난다는 점을 각오하고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문과 수험생들은 이번에 수학 1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시험 결과를 보고서 자신이 이제 어디에 좀 부족한지를 판단해 보는데 특히나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수학 A형에서 흔히 뭐죠? 수포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번에 수능 등급 구분 점수에서 보듯이 수학 A형의 3등급 커트라인, 3등급부터 상당히 높은 등급이죠. 3등급 커트라인이 56점 정도, 그 절반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수학 A형은 등급받는 점수가 이과 학생들 보는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점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수학을 조금 더 잘한다고 하면, 오히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수험생이 있다고 하면 저는 꽉 붙잡고 싶습니다. 수학은 절대 포기할 과목이 아니다. 좀 어느 정도 노력만 해주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가는 거 오히려 쉽다 이거죠. 그죠? 일단 조금 더 노력해서 3점짜리 문항들 좀 더 열심히 맞추시고요. 4점짜리도 요즘에는 크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4점짜리 앞부분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맞춰 나간다고 하면 의외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영어 등급을 보겠습니다. 자, 영어 등급을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죠. 자, 영어 등급은 1등급이 98점 꽤 높습니다. 그죠? 2등급이 94점, 3등급 85점 정도 나오는데요. 지난 아마 3월 평가를 치르면서 이번 3월 평가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3월 평가를 치렀던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번 수능이 이번 3월 평가 왜 이렇게 쉬워진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데요. 작년도 3월 평가는 이랬습니다. 빈칸 한성 문제가 꽤 많게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제 기억에 7문항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분 경우는 지난 수능부터 확실히 바꿨듯이 빈칸 추론 문제가 몇 문항 나옵니까? 모두 4문항 나옵니다. 그죠? 4문항 나온 형식으로 이게 출제되다 보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좀 수월하게 본 것 같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빈칸 한성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등급 구분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죠? 국어 앞에서 봤었죠? 수학도 봤습니다. 그죠? 국어에 비해서 영어 영역은 1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98점. 자, 98점을 뭘 의미합니까? 한 문항 틀린 학생이죠. 그죠? 전체 45문항 가운데 한 문항 틀린 학생까지만 1등급이다. 라고 나온 결과니까 의외로 영어죠. 영어는 이제 흔히 올해도 물수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의 또 이렇게 예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영어 시험은 예전보다는 쉽게 나오는 경향이라는 것을 꼭 참고해 두시고요. 이와 같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당부해 드릴 말씀은 뭐가 안 해야 되죠? 그렇죠.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특히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요. 특히 이번 시험 보면서 이 독해 쪽은 다 맞췄다가 28문항이죠. 다 맞췄다가 듣기에서 아마 한두 문항 틀린 학생이 될 겁니다. 듣기에서 한두 문항 틀리면 의외로 정말 억울할 수 있죠. 듣기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게 내용은 내용은 아닌데 차칫 약간 방심해서 또는 차칫 또 못 들어서 그죠? 틀리는 것이 간혹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교시 영어 영역은 점심시간 이후에 치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졸린 상태에서 치르다 보면 듣기에서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약한 학생들 요즘 영어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특히나 EBS 연기 출제가 또 많이 또 나오다 보니까 EBS 지문을 철저하게 또 분석해서 연구해 본다면 의외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영어에 조금 부족한 학생들 기운 내시고서 정확하게 맞춰 나간다고 하면 영어 성적에서도 아마 좋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탐구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자, 사회탐구는 모두 10과목을 우리가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 보이는 화면에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자, 요즘에 생활과 윤리 선택자가 꽤 늘어났습니다. 그죠? 사회문화보다도 작년에 응시할 비율로 보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죠? 아마 쉽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번 3월 학력평가의 생활과 윤리는 예전보다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급 구분 점수가 50점 만점 가운데 43점 이상이 되었고요. 2등급 38점 정도 나와서 다른 때에 비해서 생활과 윤리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보통 윤리 과목 가운데 생윤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런 판단할 것입니다. 생윤은 이 난이도에 따라서 상당히 점수가 크게 오르기도 하고 또 약간 낮추기도 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좀 어렵게 나온 시험에서는 이렇게 1등급 점수가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면서 조금 어려운 문항에 대한 좀 헷갈리는 문제죠. 이런 문항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좀 어렵다고 하는 윤리와 사상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1등급 구분 점수가 47, 2등급 42점 정도 예상되니까 예전보다는 좀 쉽게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평이하게 나와서 1등급 47점, 2등급 42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학생들의 선택 비중이 많은 한국지리가 나옵니다. 한국지리는 1등급 44, 2등급 38점으로 한국지리로 보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볼 수 있고요. 세계지는 1등급 45, 2등급 40점 나와서 조금은 더 평이하게 나왔고요. 자, 동아시아사도 선택자가 중간 정도 되는데요. 동아시아사는 1등급 46, 2등급 41점 정도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은 더 평이하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지리 선택하는 수험생들 꽤 많을 텐데요.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내가 한두 문항 틀려도 이번 시험에서는 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먼저 세계사 법과정치부터 보겠습니다. 세계사는 1등급 커트라인 47점, 2등급 40점 보이고요. 법과정치가 1등급 42점, 2등급 35점으로 아마 이번 사회탐구 10과목 가운데 가장 어렵게 나온 과목은 일단 법과정치가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일단 법과정치 선택한 학생들이 좀 우수 학생도 많이 선택하는데 이번 시험이 예전보다는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해서 약간의 위로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와 사회문화가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 1등급 45점, 2등급 38점. 일단 평이하게 나온 수준을 보이고요. 사회문화가 특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죠? 1등급 41점, 2등급 36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회문화가 좀 저희가 어렵게 나와서 또 선택자도 많기 때문에 문제를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아마 사회문화 선택자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표분석 문제 역시 이번에도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아마 사회문화에서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도표 분석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이번도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사회문화에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하면 도표 분석에 대한 문항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물리와 화학이 보이는데요. 물리 1, 요번에 이제 아시죠? 이제 3월달 평가는 이제 진도 문제 때문에 과탐 2가 아마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아마 1과목을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강제로 이렇게 응시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 4월 평가 때부터는 2과목이 들어가니까 이번 시험을 보시면서 물환, 화환, 생환, 지환 가운데 그래도 나는 이 과목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무조건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과목 가운데 그래도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이 물화생지 가운데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 2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마 2과목에 크게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물화생지 가운데 왕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리 1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물리 1의 1등급 구분 점수 42점, 2등급 35점 정도로 예상되고요. 화학 1은 1등급 44, 2등급 38점으로 물리보다 조금 쉽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있는데요. 생명과학 선택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자, 1등급은 43점, 2등급 37점. 조금 어렵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지구과학 1도 역시 마찬가지 1등급 42점, 2등급 36점으로 일단 어렵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탐구 영역을 보시다 보면 전 영역에 대해서 전범위가 다 나온 겁니다. 과탐 1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범위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준비한 정도가 학생에 따라서는 조금 더 뒷단원이죠. 후 단원에 대한 학습이 덜 돼서 이번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학생도 많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죠? 정확하게 모든 단원에 걸쳐서 충분한 학습 공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 꼭 참고하시고요. 특히나 저는 탐구 영역에 대해서 이런 거 강조합니다. 요즘에 뭐 물수능이 나가서 좀 이게 국어, 수학, 영어가 쉬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탐구 영역의 중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나 과학 탐구. 자연계는 과탐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철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탐을 측면은 특히 이과 수험생들은 원 과목, 투 과목이든 어떤 두 과목 선택한 것이 정확하게 잘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사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안 해왔다고 하면 반드시 6월 모평까지는 정확하게 학습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3월 학력평가 가차점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2016 수능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월 학력평가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셨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수능 대비를 할 때 유형 선택도 중요하겠죠. 국어도 A병 보고 수학 A병 보는데 이런 유형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영원 통합해서 실시하는데 또 각 영역별로 어떤 식의 수험 대책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 영역인데 국어 영역은 아시다시피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판단인데요. 일단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계 수험생들은 당연히 쉬운 A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인문계 수험생들은 어려운 B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A형과 B형에서 우리가 수학하고 국어가 있는데요. 둘 다 B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떤 수학을 이과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학 B형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어 A형 선택이 무난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문계죠. 문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국어 B형 선택이 무난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B형에 대한 가산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굳이 또 A형을 본다고 해서 자, 국어 B형 치르는 수험생이 인문계 수험생이 국어 A형을 치른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어 A형의 응시자 가운데는 의대 지망생이라든지 또 이렇게 상당히 높은 또 수능생 응시생도 있기 때문에 A형을 봐서 또 높은 등급을 따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정리해드린다면 국어형 경우에는 자연계 수험생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어 A형을, 인문계 수험생들 대부분의 국어 B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학인데요. 수학은 뭐 반대죠. A형이 쉽고 B형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쉬운 A형은 인문계 수험생들이, 어려운 B형은 당연히 자연계 수험생들이 아마 선택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 B형을 응시하는데 상당히 수학을 많이 공부한 수험생들이 응시해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상위 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학 B형 가운데 이과 수험생들 가운데 5등급 이하죠. 5등급 이하를 받는 수험생들은 아마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 수학 B형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A형으로 갈아탈 것인지 이를 고민할 텐데요. 일단 수학 B형에서 5등급 이하를 받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A형 갈아타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서울이죠. 서울 소재대학이나 주요 대학들은 이과 수험생 경우에서 수학 B형을 지정했지만 경기권 상당수 대학과 지방권 대학들 경우에서는 수학 A형, B형을 구분하지 않고서 자연계에서도 이제 응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학 B형 5등급 이하는 수학 A형 갈아타기도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탐구로 가면 이렇죠. 당연히 문과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에서 최대한 2과목을 선택할 것이고, 자연계 수험생들은 이제 과학탐구에서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다만 이제 응시자 수가 적으면 또 등급 따기가 또 만만치 않은 만큼 일단은 응시자 수 많은 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과학 탐구 경우에서는 대학에 따라서 응시 유형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는 뭘 제한합니까?
과탐 1과 과탐 2를 또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또 연세대 경우에서는 서로 다른 응시 과목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에서 응시 과목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대는 뭐가 응시 과목 제한이 있죠? 사회탐구에 또 한국사를 필수가 또 돼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응시 과목 제한이 있다고 하면 응시 과목 제한을 고려해서 탐구 영역을 선택하는데, 대다수의 대학들은 자유롭게 두 과목을 선택하니까 일반적으로 뭐죠? 자신 있는 과목 두 과목을 꼭 선택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를 정리한다면 뭡니까? 인문계 수험생들은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와 사회탐구 두 과목이 무난할 것 같고요. 자연계 수험생들은 국어 A형과 수학은 B형, 다음에 영어, 과학탐구 두 과목 선택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능의 전망 및 학습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개괄적으로 이제 수능이 이번 2016 수능이 어떻게 나오냐에 대해서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6 수능 개관이죠. 앞에서도 A형, B형을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자, 국어 A형은 시험 범위가 화법과 작문 1, 독서 문법 1과 문학 1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어 B형은 화작 2, 동문 2, 문학 2에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응시 유형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수학 A형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 범위가 수학 1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 두 과목입니다. 이에 비해서 수학 B형은 수학 1과 수학 2와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네 과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과 수험생들의 수학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단원에 대한 학습을 하나하나 하지 못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영어는 공통입니다. 그죠? 영어 1과 2를 보게 되는데 듣기가 17문항, 독기가 20문항 나온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능을 또 내년도 후년을 치른 수험생들은 이 2017 수능은 뭐죠? 여기서 국어 A, B형이 통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8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국어와 영어가 통합되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실시된다는 점만 또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영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2016 수능 국어 전망 및 대책에 대한 것을 먼저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의 시험 범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화법 1에서는 듣기를 간접평가 방식으로 담화문 중심의 평가가 5문항이 나오고요. 작문 1에서는 간접 글쓰기로서 출제가 되고요. 문법 1은 의문 개념 등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독서와 문학이 또 1범위에서 나오게 됐고요. 국어 비용 2에 비해서 화법 2에서는 토론에 대한 반대 신문식 토론이죠. 이게 출제가 되고요. 작문 2에서는 이제 작문에서 나오지 않는 요약문이 또 별도 출제가 됩니다. 문법 2에서는 보통 이제 국어 A형이 5문항 나온다 보시면 문법 2에서는 6문항 나오죠. 그 추가되는 문항이 뭡니까? 중세 및 현대 국어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 기억해 두시고요. 독서 2와 문학 2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국어 A형과 B형 공통 문항의 3분의 1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오래 보시지만 국어 A형에서 특히 잘 나오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죠? 사회, 과학, 기술 지문이 좀 더 나오는 편이고요. 국어 B형은 인문, 사회 지문이 좀 더 폭넓게 더 나오는 편이라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국어 A, B형 아까 말씀드렸죠? 15문항이 공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이렇습니다. 이번 이제 3월 모평에서 학력평가에서는 뭐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요. 실제 수능에서는 작년도 수능을 검토해 봤을 때는 난이도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A형은 좀 더 쉽게 나오는 거고요. B형은 좀 어렵게 나온다는 것도 구분해 두시고요. 또 평양 수능에 따라서 1, 2등급 구분간 점수차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능을 보면 국어 A형이 1등급 커트라인이 97점이었으면 2등급 커트라인이 92점 정도로 상당히 좀 점수차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국어를 준비한 수험생들은 사실은 뭐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 물수능이다 보니까 쉬운 수능이다 보니까 등급 점수가 좀 상위 점수로 상위 득점으로 좀 몰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어 A형만 살펴보신다고 하면 뭐 3등급 때까지는 전부 적어도 90점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는 점수다 보니까 다른 경우보다는 좀 정확하게 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국어에서 틀리는 것은 어느 때 많이 보냐면 뭐 실력으로 틀린다기보다는 실수로 틀린 것도 많이 봅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데 옳은 걸 고르는 학생이고요. 옳은 걸 고르는데 그 반대의 것을 고르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실수 잘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국어에서 이런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번 시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단원이 어디가 나오는가를 아시면 그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마 앞으로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이번 수능 국어에서도 아마 좋은 득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이제 종전 수능과 비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 A형은요, 수학 1에서
행렬 지수라고 수열 극한을 보게 됐고요. 미통기죠.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함수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확률 통계를 보는데요. 아마 지금 이번 시청하면서 보시는 수험생 학부모들이 계신다고 하면 수학 A형에서 저희가 단원을 구체적으로 적어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이런 수험생이 있습니다. 고1 때 난 수학을 못해서 수능 가면 수학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수능에서 다루는 수학 1과 미통기라는 것은 정말 고1 수학을 알면 더욱더욱 잘 알 수 있겠지만 고1 수학이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고2 수학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나 수포자가 될 직전에 있는 수험생들은 정확히 들어주는데요. 정말 이 강사 말씀을 정확히 듣는다고 하면 정말 한 등급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 보면요. 특히나 수학 1에서, 수학 A형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식하고 약간의 활용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정말로 B형과 비교해서 수학 A형은 어렵게 나온다고 해봤자 객관식 21번과 주관식 30번입니다. 그죠? 요 정도만 어렵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준다고 하면 충분하게 좋은 득점 받을 수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다 하더라도 등급은 B형에 비해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 B형 2에 비해서 단원이 많습니다. 수학 1, 행렬, 수열 극한까지죠. 수학 2는 방정식, 부등식부터 시작해서 미분법까지, 적분과 통계는 적분법, 확률, 통계 세 단원이 걸쳐 있고요. 기하와 벡터는 1차 변환, 2차 곡선, 공간 도형 벡터가 있는데요. 자, 단원이 많습니다.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충분한 학습 시간이 요구됩니다. 특히나 이과 수험생들한테는 그럼 꼭 참고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수학 B형에서는 기하와 벡터가 맨 마지막 교육과정으로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학 B형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항을 꼬집어 본다고 하면 대체로 수학 2와 적분과 통계에서 어려운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해 두시고서 일단 29번, 30번 어려운 문항 나오게 돼 있죠. 객관식 21번 어려운 문항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문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신다고 하면 충분하게 또 대비할 수 있다고 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이과 수험생들은 또 시간에 대한 부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자기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항은 좀 빨리 풀어서 답을 맞추시고요. 여기에 약간 시간을 할애해서 어려운 객관식 21번 문항 그리고 어려운 중간식 29번, 30번 문장을 포함해 간다고 하면 충분하게 또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학 A형과 B형 경우에는 어려운 문항에 대한 이 풀이에 따라서 고득점, 상위 등급이 평가되다 보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영어에 대한 대비책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 통해서 2016 수능 영어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2016 수능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통합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듣기는 17문항인데요. 대입학, 세부사항, 간접 말하기, 복합 문항에 대해서 유형 출제가 되어 있고요. 자, 읽기는 28문항이 나오는데요. 대입학, 문법 어휘, 세부사항, 빈칸 추론, 간접 쓰기, 복합 주문에 대해서 28문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느낌이 있죠? 어떤 문항에서 어려울까? 대부분 독해에서 뭘 꼽습니까? 빈칸 추론을 뽑는데요. 요즘은 이제 수능이 쉬워지다 보니까 빈칸 추론도 약간 또 쉽게 나오는 출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어렵게 나오는 것이 이번 이제 3월 평가 봤을 때는 어휘에서도 어려운 문항이 나올 수 있고요. 일부 어법에서 또 어려운 문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은 한 문항 정도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또 잘 준비해서 학습한다고 하면 또 높은 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뭘 조심해야 되죠? 읽기가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다 보니까 듣기에서 한 문항 실수하는 것은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풀 때는요, 사실 지금은 독해 문항 풀 때 시험 시간 부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고 하면 일부 학생들은 듣기 풀 때 읽기를 슬쩍슬쩍 넘겨보면서 약간 방심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듣기가 독해가 특히나 이게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시험 시간 부족이 전에보다는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듣기 풀 때 그냥 듣기에 집중하세요. 그죠? 집중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또 충분하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수하지 않고 듣기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쉬운 수능이 특히 영어에서 많이 예상되다 보니까 상위권 변별력을 에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올해까지는 영어가 이제 일단 이렇게 상대평가로 실시가 되고
실시가 되는 것 때문에 상위권 변별력 때문에 약간의 한두 문항 정도는 좀 약간 변별력 있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능은 이렇습니다. 영어만큼은 2016 수능 약간 쉬운 수능을 예상하지만 한두 문항에 어려운 문항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뭐도 있습니까? 내년도 수능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후년도 수능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약간씩의 영어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또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탐구 영역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탐구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갈수록 또 쉬워지는 이런 또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자, 탐구 영역 지금 보시죠? 예, 보겠습니다. 탐구 영역은 이제 전에는 이제 4과목까지 실시하다가 최근에죠. 2014 수능부터 2과목을 응시하는 걸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다 보니까 탐구가 더 이렇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히려 2과목 줄다 보니까 탐구 영역의 비중이 실제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탐구 치르는 과목이 제한되다 보니까 한 과목만 좀 점수를 못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오히려 탐구 영역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특히나 국어, 수학, 영어가 예전에 비해서 쉽게 출제되는 것 때문에 탐구 영역의 변별력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탐구 영역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또 지금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6월 모의평가 치를 때까지는 적어도 내가 응시하는 과목만큼은 한 번 정도는 쭉 이렇게 다 봐서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모의평가 치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많을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였습니다.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잘 익힌다고 하면 충분하게 또 배경지식만 쌓으면 충분하게 답을 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회탐구는 또 과학탐구는 EBS 연계교재가 뭐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또 충분하게 준비한다고 하면 어느 과목에 비춰서도 높은 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이번 3월 평가를 첫 치르면서 또 어떤 식의 또 대비하는 마음과 또 그 이후의 대비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월 학력평가 첫 치르고 나서는요, 아마 학생들마다 다를 겁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다른 3월 평가 때보다는 대체적으로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점수에 대해서 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단 올랐으면 그 자체로 의미를 두고요. 다음 평가를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이었죠? 6월 모의평가죠. 6월 모의평가 어떻게 잘 치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단 첫 시험 치는 느낌에서 그 정도로 일단 평가해 두시고요. 이후에 6월 평가 치르는 시험을 또 잘 치러야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이번 3월 학력평가 결과는 아마 저의 기억에 3월 말 정도에 정확한 성적표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성적표를 통해 나왔을 때 정확하게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고요. 거기에는 이제 특히 교육청 모의평가다 보니까 좀 더 상세한 성적 분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국 단위의 성적도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고2까지도 시험 치르면서 모의평가 치를 때 성적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성적표 아시죠? 큰 B4 정도 시험지인가요? A4 정도 시험지 크기인가요? 거기에 요 중간 아래 부분 정도에 뭐가 나옵니까? 전국 100분위가 나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전국 100분위 얼마고, 국어 수학 영어는 전국 100분위 얼마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전국 100분위 얼마인 거에 대한 성적이 나오는데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걸 전국 100분위 잘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에 대한 전국 단위의 객관적인 성적 파악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6월 모의평가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은 이제 단지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도의 전국 단위 기준의 성적이시지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 단위에서 평가되는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 성적을 정확히 보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육청 모의고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치르는 시험이니까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주관 시험은 또 아닙니다. 그죠?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서 이번 시험이 뭐 모든 출제 경향을 다 내놓지는 않는다. 라는 점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 수능에 대한 구체적인 출제 지침과 평가 그리고 난이도는 언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죠? 6월이죠. 6월 모의평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충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선생님 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3월 평가가 주는 의미가 뭐냐? 수시 지원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봤습니다. 그죠?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실제 6월 모의평가까지 가면 준비하는데 벌써 2개월이 벌써 늘어져 있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전형에 맞춰서 준비할지를 또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험을 보고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산업평가를 치르고 나서 1등급이 한 2개 정도 나왔다? 1등급이죠. 1 나온 곳이 2개 정도 된다? 이 정도 학생들은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정도를 목표로 해서 준비해 준다고 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2등급이 또 4개 영역 가운데 2등급이 2개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들 학생들은 서울 소재대학 정도는 목표로 해서 수험을 준비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수시 지원할 때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시 지원의 대학선이 뭐냐? 1등급을 적어도 2개 정도 받았다고 하면 서울 지역 상위권 대를 목표로 해서 또 주요 대학 목표로 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등급이 2개 정도 나왔다. 4개 영역 가운데 이들 수험생들 경우에서는 서울 소재대학 정도와 그리고 주요 지방 사립대죠. 사립대를 목표로 해서 준비해도 충분히 뭐 승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중순 정도 되니까 아마 이제 고3 첫 막 적응되는 시간이고 앞으로 이제 또 뭐죠? 4월 달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고3 2학기 때 첫 번째 치르는 중간고사도 있는데요. 이제 아마 점차 수능을 이렇게 준비해 오시다가 3월 말부터 4월 초에 가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첫 중간고사에 대한 또 중요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고3 2학기 때는 아마 재학생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그죠? 수능도 준비해야 되지만 또 뭐도 준비해야 됩니까? 내신도 준비해야 되죠. 내신. 그리고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주말에는 또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전형에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 대학별 고사인 논술과 또 다른 면접 대비도 아마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정도에 대한 시간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3월 한 말까지는 수능 중심으로 준비해 오다가 3월 말서부터 4월 초 넘어가시면 이제 어쨌든 고3 2학기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중간고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이런 식의 또 약간의 편리함이 있는데요. 저희가 뭐 내신 대비 따로 수능 대비 따로 한다고 하면 또 많이 골치 아파하실 텐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고3 때 학교 시험을 출제할 때는 가능하면 이런 식의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고충이죠. 고충을 알아서 아마 수능과 비슷한 방식으로 내신도 출제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수능 준비와 내신을 또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죠. 논술도 저희가 항상 문과 학생들이 치르는 논술 경우 이과 학생들이 치르는 수학과학 논술도 또 마찬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뭐 논술을 아주 별도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어려움이 있는데 인문 논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국어 영역을 준비하면서 국어 영역에 대한 비문학 지문 독해도 나름 이제 논술 대비에 대한 기본적인 독해에 대한 완성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수학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 수험생들도 수학과학 논술 치를 때 뭐가 중요합니까? 수학은 풀수만 있으면 수능 시험은 객관식으로 이렇게 찍는 방식이지만 논술 시험은 주관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느낀 경험이지만 이과 수험생들에서 수학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만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이 실제 수시 논술 가서도 충분하게 잘 치러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3 재학생 입장에서는 수능을 준비하랴, 내신을 준비하랴, 또 논술고사를 준비하랴 여러 가지의 복잡한 어떤 상황이지만 이들도 가능하면 통합해서 준비해 주시고서 시기별로 또 내신이 필요할 때 내신을 집중해 주시고요. 또 수능의 또 준비할 때 수능에 집중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상당히 또 여러 가지로 좋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끝맺음 할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항상 3월 학력평가를 칠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시험이라는 것은 연습이죠,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그죠? 이번 결과를 보고서 만족해하는 수험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험생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진짜 2016 수능을 가장 잘 보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이거를 격려하는 차원, 또 이렇게 마음을 좀 정확하게 또 집중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혹시 시험을 못 봤다고 하면 이거를 나에 대한 질책으로 보시고서 내가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한다면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3월 학력평가 일단은 치워졌습니다. 그죠? 이 결과에 대해서 결과는 3월 말에 나온다겠죠? 그에 대한 성적 분석을 정확히 하시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수시 및 정시지원대학이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좀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고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4월 평가도 한번 있을 것이고요. 또 중간고사 있고 6월 모의평가, 6월 2일 날이죠. 6월 2일 날 치르는 6월 4일인가요? 그죠? 6월 4일인가요? 6월 4일 날 치르는 모의평가를 또 정확하게 준비해 가면서 대비한다고 하면 이번 수능에서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틀 전에 시험을 치르느라 상당히 고생도 많았고 열심히 했을 텐데요. 이번 이제 주말에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이런 경험과 자리라는 것은 하나의 훈련 기간이자 또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과정을 잘 겪어 나가다 보면 아마 올해 입시를 치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험은 이미 다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문항마다 꼼꼼히 체크해 두시고요. 정말 저희가 이제 지금 정도는 큰 개괄적으로 통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 수험생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아주 정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무엇을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대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 설명이 좀 충분하게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설명 또는 강연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지름길이 또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수능 또 이번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